네, 금리와 집값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이제 좀 긴축으로 전 세계적으로 긴축으로 돌아선다 그러고 이 긴축이 뭡니까? 바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죠. 금리를 올리면 아무래도 시중의 자금들이 빨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에 돌고 있는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낮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택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무주택자분들께서도 향후에 아파트 가격이 내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셔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셔가지고 주택을 취득을 못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너무 좀 답답하고 해서 한번 제대로 금리 인상하고 우리 주택 가격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상관관계가 좀 높았는지 낮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자 하고 또 향후에 또 우리 주택 가격들은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하락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저만의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데이터들은 다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해서 수도권 일대나 아니면 수도권이나 또 지방의 일부 지역들에 대해서 가격이 내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억, 2억 내린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속출이 뭡니까? 계속 엄청나게 빨리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수도권 세 채 중에 두 채, 고점 밑에서 거래,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또 현재 어제 나온 뉴스인데 국민의 43%가 올해 집값이 떨어진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전문가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의 전망이긴 합니다. 근데 물론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중에서 보면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주택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기사들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진짜 가격이 만약에 안 떨어지고 올라가면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차라리 내가 무주택자일 때 가격이 앞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앞으로 오른다고 해서 주택을 샀지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조금 기다리면 어차피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은 뭐 한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또 지금보다는 더 상승이 있을 텐데 그거는 별 탈이 없는데 내가 지금 주택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떨어진다는 뉴스들 때문에 취득을 못하고 나중에 되면 아예 쳐다볼 수도 없는 가격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한 5년 전에 취득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 같다고 해서 취득하지 못하신 분들은 엄청난 후회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또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살펴보면 이게 미국과 한국의 금리인데요.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쭉 이렇게 보시면 올라갈 때 요 까만색이 미국이고요. 파란색이 한국인데요. 미국이 올라갈 때 한국도 같이 따라 올라가고 미국이 내리니까 한국도 따라서 내리고 요 2010년대 요때는 이제 우리가 물가 상승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좀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요때 당시 미국에서 또 금리 인상한다는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금리를 인상을 했죠. 왜냐하면 금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리가 낮고 미국이 금리가 높으면 돈은 당연히 금리 따라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쪽,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주는 쪽으로 따라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미국 쪽으로 외국으로 자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올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터졌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렸었습니다. 올렸다가 그런데 다시 또 내렸죠. 왜냐하면 미국이 전혀 금리 인상 없이 계속 쭉 진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가 0%로 계속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성급히 올렸다가 다시 또 내리는 상황이 왔었죠. 그리고 내리고 또 한 2016년 한참 지나서였습니다. 금융위기 터지고 한참 지나서 미국이 올리니까 우리도 따라서 올리고 그리고 미국이 또 내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내렸죠. 내리니까 우리도 같이 내렸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국제적인 금리 체계가 다 동조화되어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릴 때 같이 내리더라. 그러면 다음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미국이 먼저 움직였다는 것이죠. 항상 미국이 움직이고 우리가 움직였는데 그러면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아니면 금리를 내릴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겠죠. 근데 뉴스들을 보면 다들 금리 인상한다고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현재 작년 11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CPI라고 그러죠.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6.8%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높아졌는 겁니다. 기존에는 1%대에서 2%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지금 현재 코로나 터지고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지금 6.8%까지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급등을 해버렸는데 그때 당시에 물가가 이렇게 상승한다고 이렇게 올라올 때 미국에서 미 연준에서 했던 말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그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말을 이번 11월 달, 12월 달 FOMC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죠. 그리고 앞으로 물가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빨리 조속히 시작을 하고 긴축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아예 삭제를 해버렸고요. 테이퍼링 규모를 원래는 월 150억 달러로 해서 내년
내년 6월까지, 올해 6월이죠. 올해 6월까지 테이퍼링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당겨가지고 300억 달러로 늘려서 당겨서 한 3월이면 테이퍼링을 종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 위원들이 올해 한 해에 금리 인상을 한 3회 정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어 있고요. 또 앞으로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해서도 긴축은 아예 진짜 돈을 빨아들인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던 국채를 시장에 던지고 그 시장에 던진 국채의 금액만큼 다시 빨아들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돈을 유동성이 말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긴축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도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움직여야 되겠죠. 아무래도 움직이다 보니까 작년에 말에 들어서 금리를 두 차례를 인상을 했습니다. 0.25%에서 0.5, 지금 현재는 0.75%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금리 인상을 서두를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 올해에도 아마 금리 인상을 서두른다는 이런 관측이 된다고 신문 기사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미 금리 유출에 따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돼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자본은 금리를 따라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이자를 많이 주는 미국 쪽으로 자본이 많이 유출이 되겠죠. 쏠리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당연히 미국이 금리 인상할 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한 몇 번간 금리 인상을 할 예정이다라고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또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가계부채가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서둘러서 좀 쪼여가지고 우리가 향후에 경기 침체를 막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걱정들을 많이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계부채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10년 전이나 할 것 없이 10년 전, 20년 전에도 가계부채 문제는 계속 나왔던 겁니다. 이게 10년 전부터 자료를 찾아봤는 건데요. 계속 가계부채 폭탄, 가계부채 시한 폭탄, 째깍째깍 뭐 빨간불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문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 가계부채에 대한 그래프를 제가 한국은행에서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다운받았는 건데요. 예전부터 시작해서 가계부채는 한 번도 낮아짐 없이 계속해서 쭉 올라왔습니다.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화량이 계속 풀리기 때문에 시중에 유동성이 많아지는 만큼 통화량이 증가하는 만큼 그만큼 사람들은 많이 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돈이 많은데 돈이 많으니까 빌리는 양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올라가는 오름세가 조금 완만하냐 아니면 급격하냐 이 차이뿐이지 가계부채는 계속 올라간다. 지금 현재 가계부채가 2002년 4분기에는 464조였는데 지금 현재는 약 한 1,800조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보는통화 대비 또 협의통화, 광의통화 이런 통화량도 굉장히 많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더라. 그런 이유는 이 신용화폐 시스템 이게 어떻게 움직이느냐. 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시중에 유동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내년도 국가 예산이 올해 국가 예산이죠. 607조입니다. 607조. 기존에는 한 100조 정도 올라오는데 4, 5년이 걸렸다 그러면 이제 100조 정도 올라가는데 한 2년, 3년밖에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이게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연체율입니다. 연체율이 아직까지도 가계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저입니다. 0.2%밖에 안 됩니다. 연체율이 높아야지 이 돈을 갚는 사람들의 상환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나올 텐데 아직까지도 연체율이 낮기 때문에 급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큰 경제위기를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준금리하고 주택 가격이 어떤 추이를 보여왔는지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금리가 떨어질 때도 올랐었고요. 아파트 가격은. 또 금리가 올라가는 중에도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랐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확 떨어질 때 이때는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살짝 떨어졌을 뿐이고 또 시간이 지나서 금리가 좀 오른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것이고요. 또 오른다 하더라도 예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눈에 보이는 거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뭐 떨어진다 아니면 거래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돈이 시중에 많이 안 풀리는 거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화폐 통화가 많이 대출로 이렇게 많이 풀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래가 잘 안 되는 것이고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급한 사람이 파는 그런 물건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살펴보면 이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보시다시피 금리도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금리가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해요.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택 가격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봤을 때는 향후에 10년, 20년을 본다 하더라도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해 있을 것이고 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조금씩 오름폭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 것이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궁금하시면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상세하게 금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리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대출 규제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이것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